안녕하세요. 인생의 오르막길에서 뜨거운 맛을 제대로 본 남자입니다. 흔히들 결혼은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한테 결혼은 여러 의미로 상처만 남긴 사건이었어요. 행복한 순간도 있었지만 큰 상처만 남아서 그런지 이제 결혼은 꿈조차 꾸지 않고 있습니다. 저한테 결혼은 악몽과도 같은 일이 됐거든요. 저한테 원래 결혼은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나 사랑으로 가정을 꾸리는 거라고 믿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저는 사이 좋은 부모님을 보면서 저도 부모님처럼 살고 싶다고 생각했죠. 비록 가난한 형편이었지만 부모님이 주시는 사랑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평생 설비 공장에서 힘들게 일하신 아버지는 피곤한 몸을 끌고 집에 오셔도 웃는 얼굴로 집에 들어오면서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똥강아지들, 아빠 왔다. 아버지가 왔다는 말 한마디에 저와 형, 여동생은 현관으로 달려나갔어요. 비록 가난해서 돈은 없었지만 집에서는 항상 웃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힘들어도 절대 가족들끼리 얼굴 붉히는 일은 없었어요. 하지만 아버지 벌이로는 다섯 식구 생활비가 부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각종 식당을 전전하면서 일을 해야만 하셨죠. 그래도 부모님은 형편은 어려웠지만 자식들 공부에는 아낌없이 해주고 싶어 하셨어요. 한 번은 밖에서 술을 조금 마시고 들어온 아버지가 거실에 혼자 앉아있던 저를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상원아, 너 아버지처럼 살기 싫으면 무조건 공부 열심히 해. 알겠지? 힘든 건 아빠가 할 테니까 넌 선비처럼 앉아서 편하게 공부만 해. 아빠가 어때서요? 전 아빠처럼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살 거예요. 녀석도 참, 네 아버지가 뭐 볼 게 있다고 아버지처럼 살겠다는 거야? 가방끈이 짧아서 몸 쓰는 일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어. 나도 예전에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적도 있었는데 먹고 살려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 그래도 아빠는 우리 상원이 하고 싶은 공부는 다 시켜줄 거야.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 이 아빠가 공부시켜줄게. 전 아빠처럼 살 거예요. 매일같이 새벽에 출근하셔서 저녁에 오시는 아빠는 성실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전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아빠처럼 될 거예요. 상원아, 고맙다. 아빠가 너희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더 잘 살게. 우리 둘째 아들이 언제 이렇게 자랐을까? 학교 다니다가 돈 필요하면 이 아빠한테 말해. 아빠가 꼭 챙겨줄게. 그때 저는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때였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고등학교에 가서 괜히 돈 없어서 기가 죽을까봐 용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하셨어요.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의 책임감을 배웠던 것 같아요. 저희 남매는 부모님께 돈 주고도 못 배울 따뜻한 성품을 배울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대학생이 됐고 부모님께선 힘들게 돈을 벌어서 대학교까지 다 보내주셨어요. 늘 부모님의 노고를 생각하면서 한눈 한 번 안 팔고 공부만 했어요. 그 덕분에 대기업에 당당하게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제 소식을 듣고 가장 좋아한 사람은 아버지셨어요. 사원증을 들고 집에 갔더니 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들 기특하다, 기특해. 수고했어. 아빠, 엄마, 감사드려요. 부모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좋은 회사에 입사할 수 있었어요. 제 뒷바라지 해주신 거 잊지 않을게요. 괜찮아. 우리 아들이 열심히 해서 된 거지. 우리가 뭐 한 게 있어. 수고 많았다. 아버진 저한테 수고했다며 되려 저를 격려해 주셨어요. 그때 저는 속으로 부모님께 꼭 효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대기업에 입사하고 정말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소개로 아내를 만나게 된 겁니다. 아내는 피아노를 전공한 사람이었어요. 피아노 학원에서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던 아내의 첫인상은 천사 같았습니다. 처음 만난 사이인데도
오래 알던 사이처럼 대화가 편안했어요. 그 후로도 저희는 계속 만남을 이어왔고 2년 연애 끝에 결혼까지 했습니다. 결혼 후 아내는 그야말로 현모양처였어요. 퇴근 후 표정이 조금이라도 안 좋은 것 같으면 걱정하는 얼굴로 저한테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왜 그래?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은 표정인데? 그냥 오늘은 좀 피곤하네. 연차가 쌓일수록 지치는 게 있는 것 같아. 신입 때랑 같을 순 없지. 아무래도 밑에 사람 챙기면서 일하는 게 힘든가 보네. 어떻게 알았어? 안 그래도 밑에 신입사원들 컨트롤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럴수록 마음 편하게 먹어. 내 마음부터 다스려야 남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지. 내가 피아노 곡 하나 틀어줄게. 같이 명상해보자. 명상? 나 그런 거 할 줄 모르는데. 나만 따라해봐. 내가 도와줄게. 자, 편하게 앉아봐. 아내는 피아노 음악을 틀어놓고 편한 자세로 저와 마주 앉았어요. 그리고 아내의 가이드에 따라 서툴지만 명상을 하게 됐죠. 명상을 하고 나니까 한결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따라서 명상하니까 마음이 좀 차분해지는 것 같아. 신기하다. 뭐든지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 조금만 마음을 편하게 먹으면 다 별거 아닌 일들이야. 그리고 당신이 일 못할 사람은 아니잖아. 난 당신 믿어. 역시 당신밖에 없어. 당신 아니면 누가 날 이렇게 알아줘. 당신은 나 없으면 어떻게 살려고 그래? 당신이 왜 없어? 평생 같이 살아야지. 센스 있는 아내는 제 표정이 평소와 조금만 달라도 금방 눈치를 채더라고요. 피아노의 문외한이었던 저는 아내를 통해서 피아노의 매력에 대해 알아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는 저희 어머니와도 상당한 신뢰를 쌓고 있었어요. 아내가 임신했을 당시 저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친정어머니가 아내를 챙겨주는 줄 알았다니까요. 딸을 임신했을 때 아내는 몸이 약한 편이라 어머니가 걱정을 많이 하셨죠. 한 번은 저와 아내를 집으로 부르시더니 진수성찬을 차려두시고 아내를 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산모가 그렇게 여리여리 말라서 빈혈 기운이 있는 거야. 오늘 밥 2그릇 먹어야 일어날 수 있어. 어머님, 반찬도 너무 많고 밥도 너무 많아요. 이게 많긴 뭐가 많어. 넌 홀몸도 아니고 뱃속에 아이도 있잖아. 항상 2인분씩 먹는다고 생각해야지. 어서 먹어라. 이걸 혼자 다 하셨어요? 아휴, 절 부르시지 그러셨어요. 임산부는 자고로 잘 먹어야 하는 거야. 임산부한테 좋다는 음식들이니까 다 먹어. 어머님, 제 생각해 주신 거예요? 감사드려요. 네가 친정이 멀리 있어서 자꾸 마음이 쓰이더라고. 여긴 시댁이 아니라 친정이다 생각하고 자주 편하게 와. 정말 감사드려요. 오늘 산부인과 갔었는데 친정엄마랑 같이 온 산모 보면서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울적했는데 어머님 덕분에 눈 녹듯이 서운한 마음이 다 사라진 것 같아요. 감사드려요.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럼 다음엔 나랑 같이 가자. 배도 점점 불러올 텐데 나랑 가면 되지. 시어머니도 엄마야. 그러니까 무조건 나랑 가. 어머님, 제 생각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내는 어머니의 말에 감동의 눈물까지 흘렸어요. 평소에 아내가 어머니께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챙겨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다른 집 며느리들은 시댁 불편해서 명절에도 안 가려고 한다는데 아내는 항상 시댁을 친정처럼 편하게 왕래했거든요. 그런 아내 덕분에 집안 분위기가 한층 더 화기애애했습니다. 게다가 아내는 어머니 말고도 형수랑도 정말 잘 지냈어요. 한 번은 외출한 아내가 늦는다고 하길래 저는 재밌게 놀고 오라고 했었죠. 그런데 밤 8시쯤 아내가 형수랑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 아내를 보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둘이서 같이 들어와? 오늘 형님이랑 같이 맛집 갔다가 영화 보고 왔지?
하루 종일 말을 너무 많이 했더니 입이 다 아픈 것 같아. 진짜 오랜만에 엄청 많이 웃었어. 둘이서? 형수님이랑 언제 그렇게 친해진 거야? 남자들은 몰라도 돼. 뭘 그렇게 알고 싶어 해? 그저 형님? 아내가 형수를 보면서 장난치듯 물었습니다. 그러자 형수가 절 보면서 말했어요. 여자들끼리 노는 걸 뭘 알려고 하세요? 부러우면 형이랑 놀러 가세요. 그때 형수의 말에 저와 아내는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렇게 즐거운 날들이 계속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검은 그림자가 저희 가족을 뒤덮고 말았죠. 평소 눈이 좋지 않던 어머니가 백내장 수술 후유증으로 시력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너무 놀라서 병원으로 어머니를 뵈러 갔을 땐 절망에 빠진 목소리로 어머니가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상원아, 어떡하니? 엄마, 앞이 안 보여. 너무 무섭다. 그게 무슨 소리야? 수술했는데 어떻게 안 보일 수가 있어? 앞이 흐릿해. 네 얼굴, 눈, 코, 입도 안 보여. 상원아, 엄마 어떡하면 좋아? 앞이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한 어머니는 겁에 질려서 손까지 떨고 계셨어요. 알고 보니까 어머니는 원래 앓고 있던 당뇨에 백내장 수술 후유증까지 겹치면서 점점 시력을 잃어가고 있던 겁니다. 병원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었어요. 결국 자포자기한 채 집으로 온 어머니는 엄청 자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떡하면 좋아. 우리 남편 밥도 차려줘야 하고 우리 손주들 오면 재롱도 봐야 되는데 이제 내 얼굴도 못 보는데 어떡하니. 시력을 잃어가던 어머니는 가슴을 치면서 우셨어요. 그때 힘들어하던 어머니께 손을 내밀어 준 사람이 바로 아내였습니다. 절망에 빠진 어머니께 먼저 다가가 아내는 씩씩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앞으로 저랑 같이 병원 가요. 제가 있잖아요. 제가 어머님 손도 잡아드리고 눈이 되어드릴게요. 내가 어떻게 며느리 손을 빌려? 난 이제 너희한테 침일 뿐이야. 아니에요. 저희 변한 건 없어요. 어머님은 영원히 어머님이세요. 그리고 제가 절대 어머님 포기 안 해요. 아내의 단호한 목소리에 어머님은 놀란 표정이셨어요. 가족들도 아내의 모습에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부모님 집으로 가서 어머니께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오늘 병원 가시는 날이잖아요. 저랑 같이 오늘 병원 가요. 며느라, 너 정말로 온 거야? 제가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얼른 저랑 같이 가요. 진료받고 오시면 집에서 맛있는 음식도 해드리려고 시장도 미리 다 봐왔어요. 그동안 어머님이 저희들한테 맛있는 음식 해주셨으니까 이제는 제가 해드릴게요. 어머니는 아내의 말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때는 저도 아내의 세심한 배려에 너무 고마웠어요. 절망에 빠져서 울기만 하던 어머니는 아내와 같이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도 아내는 어머니를 자주 찾아가서 살갑게 말했어요. 어머님, 저 왔어요. 오늘 저랑 같이 목욕해요. 뭐? 목욕을 같이 해? 네. 어차피 오늘 우리 딸도 목욕하는 날이거든요. 셋이 같이 목욕해요. 남자들만 같이 씻으라는 법도 없잖아요. 제가 등 시원하게 밀어드릴게요. 남사스럽게 며느리한테 등을 어떻게 맡겨. 원래 서로 등 밀어주다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저만 믿으세요. 제가 시원하게 밀어드릴게요. 아내는 어머니 목욕까지 도맡아 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 아내를 보면서 막내 여동생도 고맙다는 말을 자주 했어요. 자식보다 더 앞장서서 나서준 아내한테 고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내는 어머니가 평소 기독교 신자였다는 걸 기억하고 집에서 찬송가를 같이 불러주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자주 들으시던 찬송가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맞으시죠? 책장에 보니까 악보도 있더라고요. 저는 무교지만 어머님 위해서 반주 맞춰드릴게요. 안 그래도 내가 교회를 못 나가서 답답했는데 고맙다. 정말 고마워.
아내가 찬송가 반주를 맞춰주니까 어머니는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반주에 맞춰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오랜만에 찬송가를 부르시던 어머니는 노래를 부르시다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어요. 갑자기 슬픈 얼굴로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한테 다가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죠. 어머니,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그냥 내 신세가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이 나네. 어머니 신세가 왜요? 자식도 있고 남편도 있고 며느리도 있잖아요. 어머니가 뭐가 부족하세요? 나한테 있는 소중한 것들을 볼 수가 없어서 그렇지. 그래도 고맙다. 이런 내 곁을 지켜줘서. 점점 시력을 잃어가는 어머니는 잘 이겨내는 것 같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답답함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아내는 어머니가 신앙의 힘으로 이겨내길 바라는 마음에 주일마다 어머니를 찾아가 같이 찬송가를 불러드렸어요. 세상에 어떤 며느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런 아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또 사고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앞이 거의 안 보이시는 어머니가 혼자서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신 거예요. 부모님이 살던 집이 3층 빌라였는데 계단을 내려오시다가 발을 헛디뎌 다리를 크게 다치신 겁니다. 그래서 한 달 반 정도를 병원에 입원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때도 간병인을 자처한 사람은 아내였습니다. 피아노 학원이 끝나면 곧장 어머니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아내가 혼자서 애쓰는 것 같아 저는 아내한테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내가 갈 테니까 오늘은 당신이 집에서 좀 쉬어. 아니야, 오늘 우리 딸 준비물만 챙겨주면 되니까 얼른 가서 어머님 식사하는 것만 보고 올게. 어머님이 날 얼마나 기다리시는데. 아내는 제가 간다고 해도 늘 본인이 가겠다면서 저를 말렸어요. 그래서 아내 덕분에 어머니는 외롭지 않게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잘 받으실 수 있었죠. 정말 아내한테 너무 고마웠어요. 어머니도 병원에서 퇴원하던 날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라, 너무 고맙다. 네 덕분에 내가 사는 것 같아. 어머님, 이겨내실 수 있어요. 제가 있잖아요. 끝까지 어머니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아내를 보면서 저는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그런 아내를 평생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죠. 하지만 불행은 늘 방심할 때 나타나더군요. 한 2년 정도 지났을 무렵 지금도 아내가 저한테 할 말이 있다면서 부르던 날이 기억이 나네요. 아내는 진지한 목소리로 저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당신이랑 우리 딸 지영이 내가 너무 사랑하는 거 알지? 나도 당신이랑 우리 딸 없으면 못 살아. 그런데 갑자기 그런 말은 왜 해? 저의 물음에 갑자기 아내가 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놀란 목소리로 아내한테 물었습니다. 당신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인데 그래? 여보, 나 암이래. 몸이 요새 너무 안 좋아서 당신 몰래 검사를 받았는데 췌장암이래. 나 어떡해? 뭐? 암이라고? 암 중에서도 가장 고치기 힘든 췌장암에 걸렸다는 아내의 말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하염없이 울고 있는 아내를 안아주면서 말했어요. 여보, 걱정 마. 내가 모든 걸 걸고 당신 살릴 거야. 한국에서 못 고치면 다른 나라에 가서라도 방법을 찾아낼게. 걱정 마. 그때도 아내는 울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딸의 나이가 6살이 될 무렵 투병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딸 지영이는 병실에서 쇠약해진 아내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말했어요. 엄마, 아프지 마요. 제가 엄마 그림 그렸어요. 이것 좀 보세요. 너무 잘 그렸네. 엄마 왜 울어요? 엄마, 왜 내가 그림을 너무 못 그려서 그래요?
엄마가 지영이를 많이 사랑해서 그래. 정말요? 나도 엄마 사랑해요. 아내와 딸의 모습을 보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저는 그 무렵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말 난생 처음으로 간절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출근 전에 새벽 기도를 드리고 심지어 주말에도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를 나갔어요. 그러다 병실에 아내를 보러 갔을 때 잠든 아내를 보면서 눈물의 기도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 함께하여 주십시오. 부디 제 아내에게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지혜와 용기를 더해 주십시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내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게 해 주십시오.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은 저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주님의 능력에 의지해 아내에게 치유와 도움의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람을 먼저 데려가지 말아 주세요. 아내의 고통을 저에게 내려주세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간절한 기도의 은혜가 아내에게 닿길 바라는 마음에 아내를 앞에 두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떴을 때 아내는 저의 기도를 듣고 울고 있더라고요. 아내는 앙상한 손으로 제 손을 맞잡으면서 힘겹게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니야, 우리 괜찮을 거야. 내가 매일같이 기도할게. 기적이 일어날 거야. 우리 기적을 믿어보자. 저는 아내에게 기적을 빌었어요. 하지만 아내는 1년간의 투병 생활을 하다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 지영이 잘 부탁할게. 먼저 가서 미안해. 당신은 건강하게 지영이 옆에 좀 있어줘. 내가 당신 정말 사랑해. 여보, 제발 눈 좀 떠봐. 여보. 아내는 마지막 순간을 느낀 듯이 힘겹게 마지막을 내뱉었어요. 불안해진 저는 아내한테 눈 좀 뜨라고 애원하며 빌었습니다. 하지만 거친 숨을 내쉬던 아내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렇게 아내는 투병 1년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큰 충격을 받고 쓰러지듯 오열하셨어요. 왜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아이고, 며느라,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으면서 오열하셨습니다. 모든 가족이 아내가 떠나고 충격에 힘들어했어요. 정말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딸과 둘만 남게 된 거예요. 장례를 치르는 동안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울기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는 일은 참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잔인한 건 장례가 끝난 뒤 현실로 돌아와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때 여동생이 아직 어린 딸을 돌보는 일을 도와줬어요. 다행스럽게도 딸은 고모라고 부르면서 여동생을 굉장히 잘 따랐죠. 그런데 딸은 일찍 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창 어리광을 부릴 나이에도 항상 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7살이 된 딸이 제가 퇴근하고 오면 저한테 와서 걱정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 힘들죠? 내가 어깨 주물러 줄게요. 정말? 지영이가 주물러 주니까 아빠 아픈 게 다 낫는 것 같네. 저는 딸의 행동에 가슴이 아팠어요. 그때 저는 생계를 꾸려가려고 재직 중이던 대기업을 계속해서 다니고 있었죠. 그렇게 아내가 떠난 지 8년이 지났을 무렵에는 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먹고 사느라 바빠서 아내가 떠난 슬픔도 점점 잊혀지고 있었습니다. 딸도 중학생이라 손이 덜 가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형수님이 갑자기 집으로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 당황스러운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식사는 하셨어요? 네, 그럼요. 근데 형수님이 무슨 일이세요? 아, 다른 건 아니고
너무 좋은 사람이 있어서 내가 주선하고 싶어서요. 진짜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아직은 제가 생각이 없어요. 본인 생각만 하지 말고 딸 생각도 하셔야죠. 언제까지 엄마 없는 애로 키우실 거예요. 이제 중학생 사춘기 때라 얼마나 예민한데요. 형수의 말에 저는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딸의 감정을 제대로 살핀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딸의 초등학교 졸업식에 엄마 손을 잡고 신난 표정을 짓는 다른 아이들을 보면서 지영이한테 미안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형수 말처럼 딸한테도 엄마가 필요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형수가 소개해준 여자를 만나보기로 결정하게 된 겁니다. 처음 만난 상대 여자는 예의도 바르고 착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상원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희진이라고 합니다. 언니한테 소개 많이 들었어요. 들으셨겠지만 애엄마가 먼저 세상을 떠나서 딸이랑 둘이 살고 있어요. 저랑 비슷하네요. 저는 애는 없지만 결혼하고 2년 만에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정말요? 상심이 크셨겠어요. 그랬죠. 근데도 산 사람은 살아야 되니까 그 뒤로 일만 했어요. 저는 대기업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언니하고 모임에서 만나서 친해졌고요. 제가 해외에서 10년 정도 살다 와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모임 나가는 걸 좋아해요. 형수한테 소개받은 여자는 해외에서 살다 온 대기업 연구원이었어요. 형수가 소개시켜준 사람이니까 저는 그 여자의 모든 걸 믿었습니다. 인상도 너무 좋고 행동 하나하나가 예의도 바르고 좋은 사람 같았어요. 만날수록 진국이라는 걸 느꼈고 저는 마음의 문을 열게 된 겁니다. 형수의 소개로 만나 연인으로 발전하게 됐죠. 그러다 연애 10개월 정도 이어오다가 저는 아내가 지영이와 가깝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보고 재혼을 결심했어요. 딸은 제가 재혼한다고 하니까 기뻐하면서 물었습니다. 아빠, 난 그럼 뭐라고 불러야 되는 거야? 이모라고 불러? 그냥 엄마라고 불러도 괜찮아. 진짜 엄마라고 불러도 돼? 이모가 지영이한테 엄마 소리 듣고 싶다고 했어. 그러니까 우리 세 식구 잘 살아보자. 저는 지영이한테 온전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긴 시간 끝에 만난 아내가 너무 괜찮은 사람이라서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혼인신고는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하기로 하고 살림만 합쳐서 살기 시작했어요. 결혼 후의 일상은 비슷했어요. 아내도 저도 회사에 다니다 보니까 평일은 거의 일로 바빴죠. 하지만 아내는 퇴근 시간이 일정해 딸과 같이 있는 시간이 길었어요. 주말에는 둘이 쇼핑도 하고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딸이 저한테 옷을 자랑하면서 신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 나 엄마가 옷 골라줬다? 어때? 예뻐? 우리 지영이한테 아주 잘 어울려. 학교에서 현장학습 갈 때 입어야지. 엄마랑 쇼핑했다면서 신난 딸의 모습을 보면서 재혼하길 잘했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엄마의 영역까지 채워줄 수는 없었거든요. 아내도 요리가 취미라서 아침은 세 식구가 마주 앉아 밥을 먹을 수 있게 됐어요. 아침을 같이 먹으면서 아내는 딸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도 꼭 아침은 먹고 가는 버릇 들여. 밥을 먹어야 공부하지. 네, 엄마. 근데 아직은 일어나는 게 더 힘들어요. 공주님, 피곤해도 밥 먹고 가야 됩니다. 엄마 말 들으세요? 네, 내일은 일찍 일어날게요. 딸이 아침을 거르는 게 신경 쓰였는지 아내는 아침을 챙겨주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재혼 후 5개월쯤 지났을 무렵 평화롭던 일상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바로 딸이 저한테 보낸 문자 한 통을 보고 완전히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어디 계세요? 집에 오면 제 방으로 좀 오세요. 급하게 할 얘기가 있어요. 저는 딸의 문자가 너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딸의 방으로 갔습니다. 집에 가니까 딸은 혼자 방에 있었고 저는 딸을 보면서 심각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영아, 왜 그런 문자를 보낸 거야? 무슨 일 있어? 제가 심각한 목소리로 묻자 딸은 갑자기 방문을 닫더니 음악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를 보면서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 지금부터 제 말 잘 들으세요. 새엄마 수상해요. 방에서 공부하다가 물 마시러 주방에 갔는데 엄마가 혼자서 안방에서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이걸 아빠한테 말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뭘 들었길래 그래? 그냥 말해봐. 아빠, 아까 저녁 7시쯤에 엄마랑 통화했어요? 아니, 그 시간엔 지하철에 있어서 통화한 적 없어. 맞죠? 진짜 이상했다니까요? 아까 새엄마가 누구랑 통화하면서 계속 여보라고 부르고 주말에 여행 가자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어요. 뭐? 여보라고 했다고? 너 정확하게 들은 거 맞아? 진짜 정확하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잘 좀 알아봐요. 고모 말만 듣고 새엄마 지금 완전히 믿고 있잖아요. 솔직히 우리 둘 다 새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아무도 모르니까 이번에 짚고 넘어가요. 딸의 말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아내한테 가서 묻고 싶었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때 지영이가 저한테 한숨을 쉬면서 그동안 있던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새엄마 요즘에 저한테 어떤 줄 아세요? 아빠 있을 때랑 둘만 있을 때 엄청 달라요. 둘이 있을 땐 완전히 날 없는 사람 취급해요. 뭐? 그게 진짜야? 아니, 그런 말을 왜 지금 해?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저번에 피자도 혼자 시켜서 혼자 먹고 있었어요. 나한텐 아예 묻지도 않았다고요. 그때 내가 혼자 먹고 있길래 물어보니까 네가 안 먹는다고 했었다는데? 아니요. 저한테 물어본 적도 없어요. 저랑은 아예 눈도 안 마주쳐요. 오로지 아빠 있을 때만 저를 사람 취급해요. 그동안 아빠한테 걱정 끼쳐드리기 싫어서 말 못했어요. 난 새엄마 없어도 되니까 빨리 아빠가 뒷조사 좀 해보세요. 저는 간절한 목소리로 말하는 딸의 말에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딸의 말을 듣고 확실하게 알아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소 사연 채널을 많이 듣는 편이라 뒷조사하는 방법에 대해선 아는 게 많았어요. 보통 이런 경우엔 심부름센터나 흥신소에 많이 의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곧장 인터넷 검색창에 흥신소를 검색했고 의뢰했던 고객들이 리뷰가 가장 좋은 업체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흥신소 직원은 딱 한 달만 주면 모든 증거를 찾아낼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그렇게 흥신소에 아내 뒷조사를 의뢰했고 초조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한 3주 정도가 지났을까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흥신소 직원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김상원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제가 좋지 못한 소식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네요. 어느 정도 의심하셨겠지만 이 여자 가정 있는 여자예요. 아들도 한 명 있어요. 뭐요? 뭐가 있다고요? 가정이 있는 여자였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과도 화려해요. 전과 3범에다가 심지어 교도소까지 다녀왔던데 아주 제대로 당하셨네요. 그동안 출근한다면서 원래 집에 갔던 거예요. 대기업 연구원이라는 말도 다 거짓이에요. 저는 흥신소 직원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답이 안 나왔어요. 평소에 같이 있을 때 같은 회사 과장이나 직원들하고 통화하는 걸 본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 거짓이었다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세상을 살면서 이런 일이 저한테 벌어질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형수가 왜 이런 여자를 소개시켜줬는지 의아했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형수를 찾아갔습니다. 형수는 제 목소리를 듣더니 집 앞으로 나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 형수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소리치며 물었습니다. 저한테 대체 어떤 여자를 소개시켜 준 거예요? 그 여자 정가 3범에다가 두 집 살림하고 있던 거 아셨어요?
애까지 딸린 가정 있는 여자라고요.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분명히 이혼했었는데 다시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뭐라고요? 그러면 형수는 알고 있던 거예요? 그럼 그 여자 대기업 다니는 것도 다 거짓말인 거 알았다는 거예요? 진짜 미안해요. 나라고 어디 둘이 다시 만날 줄 알았겠어요? 이미 내가 주선해서 둘이 잘 만나고 있었는데 전 남편이 갑자기 나타난 거라고요. 근데 내가 사실대로 말하면 시댁에서 난 뭐가 돼요? 다 날 원망할 거 아니에요. 말해야지 하다가 지금까지 말 못하고 있던 거예요.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최소한 직업이 없다는 거 미리 말했어야죠. 저도 모임에서 만난 거라 진짜 대기업에 다니는 줄 알았어요. 사원증까지 보여주는데 어떻게 안 믿어요? 어떻게 형수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그 여자한테 무슨 약점이라도 잡혔어요? 최소한 주선을 할 거면 제대로 알아보고 했어야죠. 우리 가족이잖아요. 대체 무슨 사이길래 나한테 이런 짓을 한 건지 사실대로 다 말해요. 너무 화가 나서 형수한테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우물쭈물하던 형수가 한숨을 쉬면서 그동안 숨겨온 진실을 털어놨어요. 사실은 제가 돈 좀 벌어보려고 투자를 시작했었어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투자 리딩방이라는 게 있길래 뭣도 모르고 들어갔어요. 거기서 얻은 정보로 투자하다가 전부 다 잃었어요. 그런데 그때 희진이가 저한테 손을 내밀더라고요. 무이자로 5천만 원 빌려준다고. 이자 없이 그냥 6개월 안에 갚으라고 했었어요. 당연히 돈만 있으면 난 내가 돈을 벌 줄 알았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희진이가 그 리딩방 회원을 모으는 운영책이었어요. 난 그것도 모르고 돈 빌려준 게 고마워서 친하게 지냈던 거예요. 그렇게 친하게 지내다가 희진이가 서방님 사진 보더니 소개시켜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소개를 시켜준 거예요. 소개시켜주면 5천만 원 천천히 갚아도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만. 어떻게 형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럼 결국 돈 때문에 날 소개시켜줬단 거예요? 그리고 그런 방 회원들 모아서 리딩방에 모인 회원들 등치는 거 몰라요? 저 진짜 몰랐어요. 당장 돈이 안 나오니까 돈 빌려준다고 했을 때 덜컥 돈을 받았어요. 6개월 뒤에 못 갚으면 갚을 때까지 무섭게 겁주는 사람들인지 진짜 몰랐다고요. 대체 뭘 믿고 그런 큰 돈을 막 빌려요? 좀만 투자만 잘하면 금방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죄송해요, 서방님. 형수한테 모든 사실을 듣고 나니까 형수가 너무 한심했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뉴스에서 들어보셨던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투자 리딩방 사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특정 종목에 같이 투자할 회원들을 모아서 돈을 투자하게 한 뒤에 회원들의 돈을 가로채는 일당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철석같이 믿었던 아내가 투자 리딩방 운영자였던 겁니다. 형수는 저한테 소개해준 아내가 운영자인지도 모르고 5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빌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빌려주고 난 뒤에 아내하고 형수가 급속도로 가까워진 겁니다. 무이자로 돈 빌려줘 놓고 결국 빌린 돈은 또 리딩방에서 형수가 전부 잃게 된 거예요. 그때 아내가 형수한테 시동생하고 잘 되게 해주면 돈 갚을 기간을 6개월이 아니라 1년으로 더 연장을 해주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형수가 적극적으로 저를 아내한테 소개시켜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를 팔아넘긴 거나 다름없던 겁니다. 당시에 개인 사업을 하던 형도 사정이 안 좋아져서 형은 신용 불량자였어요. 형수가 어떻게 해서든 살아보려다가 사기꾼의 덫에 걸려들었던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시동생을 상대로 돈 거래를 할 수 있는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형수한테 단호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런 짓을 해요? 저한테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우리 딸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자 형수는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도 너무 무섭고 살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 여자가 항상 덩치 큰 남자를 데리고 다녔단 말이에요. 애초에 대출받아 4,500만 원 왜 잘 알지도 못하는 곳에 투자해요. 그리고 요즘 시대
무이자로 5천만 원이나 빌려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4,500만 원 잃었을 때 손 털고 나왔어야죠. 왜 그걸 만회해보겠다고 5천을 또 빌려요? 나도 5천 빌린 건 후회해서 정말 살아보려고 그런 거예요. 돈 갚아야 할 날은 다가오는데 그때 희진이가 우리 둘이 통화하는 거 듣고 사진 보더니 인물 좋다고 소개시켜주면 기간 늘려준다고 해서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형수는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어요. 저는 그런 형수를 본 척도 안 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빌면 끝이에요? 우리 딸 상처받은 만큼 똑같이 돌려줄 겁니다. 딱 기다리세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으셔야죠. 당신은 사람도 아니야. 저는 울면서 비는 형수를 떨쳐버리고 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와보니까 아내는 거실에서 혼자 TV를 보고 있더군요. 기가 막혀서 TV를 꺼버리고 소리쳤습니다. 당신 나한테 할 말 없어? 갑자기 무슨 할 말? 나한테 할 말 많잖아. 당신 회사도 거짓말, 애 없다는 것도 거짓말해. 단 하나도 나한테 진실을 말한 게 없잖아. 결혼식 때 온 사람들도 다 연기자라면서. 내가 모를 줄 알았어? 회사 간다고 거짓말하고 집에 가서 전 남편이랑 같이 애 봤다면서? 당신 인간이야? 당신이 그걸 다 어떻게 알았어? 여보, 일단 진정해봐. 전 남편인데 이혼했어. 이혼했는데 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야. 내가 호구로 보여? 당신 정가도 있고 교도소도 갔다 왔다면서. 대기업도 사기치고 남편 죽었다고 사기치고 애도 없다고 사기치면서. 도대체 당신 정체가 뭐야? 난 그냥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 모아서 알려준 죄밖에 없어. 진짜야. 투자를 알려줘? 투자 리딩방 운영책이라면서. 뭐 거기도 모임이긴 하네. 형수한테 5천만 원 빌려주고 돈까지 가로채려고 그랬다면서. 이젠 형수까지 신용 불량자 만들려고 그랬냐? 나 전 남편하고 완전히 갈라설게. 그리고 나 정말 다른 건 다 거짓이어도 당신을 생각하는 내 마음은 정말 진심이야. 제발 나 좀 믿어줘. 애절하게 우는 아내를 보면서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그때 방에 있던 딸이 나오면서 비아냥거리면서 말했어요.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요? 지금 우리 가족을 농락한 거잖아. 지금까지 우리한테 말한 건 다 거짓말이면서 뻔뻔하게 우리 아빠한테 무릎을 꿇고 있어요? 더 이상 우리 아빠 마음 아프게 하지 마시고 상처 주지 말고 꺼지라고요. 나 우리 아빠 눈에 피눈물 나는 거 절대 못 봐요. 난 우리 아빠 딸이니까 내가 지켜줄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라고요. 지금 어디서 어른한테 오라가라 화를 내? 어른이 어른 같아야 대우를 해주지. 그때 아내랑 딸이 실랑이를 벌이기 시작했어요. 그걸 본 저는 참을 수 없이 화가 났고 딸 편이 돼서 아내를 집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현관문 밖에 대고 소리쳤어요. 어차피 너랑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까 그냥 헤어지면 남남이야. 그러니까 얼씬도 하지 말고 꺼져버려. 재활용도 안 될 거짓 인생 필요 없어. 쫓겨난 충격 때문에 문을 흔들고 밖에서 소리치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결국 아파트 경비 아저씨들한테 잡혀서 끌려나가고 말았습니다. 그 후 저는 뭐부터 있는지 아십니까? 혼인 빙자 사기, 정신적인 피해 보상금으로 소송을 걸었어요. 그런데 고소를 접수하고 며칠 뒤 전 아내는 기어코 제가 다니는 회사까지 절 찾아온 겁니다. 내 얘기 좀 들어봐 여보. 나 정말로 전 남편이랑 헤어졌어. 애도 남편한테 주고 왔어. 내가 이렇게 빌게. 나 당신 없이 못 살 것 같아. 됐어. 나랑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못 산다는 거야? 그 오바 좀 하지 말고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 그리고 난 너 없이 내 딸이랑 아주 잘 살고 있거든? 그러니까 꺼져. 여보, 제발 나 한 번만 기회를 줘. 제발. 구차하게 매달리기 시작하는 여자를 경찰에 신고해버렸어요. 그 후로도 몇 번 더 찾아왔길래 저는 접근 금지 신청까지 해버렸어요. 2달을 귀찮게 하더니 신고당하고 나니까 포기하더군요. 그리고
거짓된 인생의 대가는 상당히 컸어요. 전 아내는 헤어지자마자 바로 형수한테 5천을 받아내려고 깡패들까지 데리고 형수를 찾아간 거예요. 완전히 집을 뒤집어 놓고 와서 형도 모든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됐습니다. 결국 저를 이용한 걸 알게 된 형은 형수와 이혼을 선택했어요. 이 모든 게 한순간에 잘못된 형수의 선택으로 벌어진 일이었죠. 이혼 후에도 형수는 돈을 못 갚아서 전국을 떠돌면서 숨어서 지낸다고 들었습니다. 참 초라한 인생을 사는 순간이었죠. 형은 저한테 진심으로 미안해하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미안하다. 난 정말 몰랐어. 너한테 어떻게 보상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너한테 꼭 갚을게. 형이나 잘 살아. 형수란 사람이 문제 있던 거잖아. 난 이제 우리 딸만 보고 살 거야. 형도 정신 차려. 우리 앞으로 잘 살자. 그리고 나한테 미안해하지 마. 형은 저한테 너무나 미안해했습니다. 하지만 사기꾼이 작정하고 덤벼드는데 안 당할 사람이 있을까요? 저도 저런 사람한테 누가 당하나 싶었는데 제가 당해보니까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인생이란 참 어렵고도 힘들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겪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저를 많이 응원해 주세요. 저만큼이나 충격이 컸을 딸은 오히려 저를 위로하면서 말하더군요. 아빠, 난 엄마 필요 없어요. 듬직한 아빠만 있으면 앞으로도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 마세요. 내가 존경하는 아빠랑 평생 행복하게 살래요. 제 딸이지만 정말 기특한 것 같습니다. 저는 딸에게 온전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제대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딸에게 2배로 더 잘하겠다는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옛말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형수도 원래는 분명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리딩방이라는 모임에 가고 나서부터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속담처럼 욕심이 너무 지나치다 오히려 화가 된 거죠. 투자 리딩방에 나가면서부터 돈에 눈이 멀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으로 변했던 겁니다. 형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변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이런 사연을 보낸 이유도 여러분들도 항상 주변을 경계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쓰게 됐어요. 항상 배신은 가까운 사이에 안심했을 때 벌어지더라고요. 다가오는 새해에는 사람으로 고통받을 일이 없도록 늘 좋은 사람들로 주변을 채우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사연을 반면교사 삼아서 저와 같은 일을 피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